예, 이번 시간에 우리 파트 3번에 세무조정과 재무제표 관련되는 부분 중에 우리 세무조정의 기본 개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소득세의 과세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 과세 원칙은 소득세는 소득 원천설로 되어 있습니다. 열거주의로 되어 있고요. 계속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시 우발적인 소득이긴 한데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기타 소득은 과세 대상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대원칙은 계속 반복적인 소득만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고정자산이나 이런 자산의 처분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그 부분을 과세 대상 소득으로 포함을 시켰죠.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 어떤 소득이냐, 일시우발적인 소득은 어떤 소득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법에서 열거를 했기 때문에 과세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별 포괄주의를 일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제한적으로 포괄주의가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소득세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과 대응해서 법인세법은 어떻게 되느냐? 법인세법은 뭡니까? 순자산 증가설로 되어 있죠. 순자산 증가설로 되어 있습니다. 순자산 증가설로 되어 있고 포괄주의입니다. 포괄주의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산이 증가하기만 하면 과세한다라는 건데 우리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되어 있고 유형별 포괄주의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원천설에 있는 유형별 포괄주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면, 자,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이라고 했고요. 계속 반복적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 과세를 하더라도 열거된 소득만 과세를 합니다. 미열거된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우발적인 소득 중에 퇴직, 양도, 기타 소득은 과세로 열거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미열거된 소득은 과세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순자산 증가설, 계속 반복적인 소득도 과세를 하고 일시우발적인 소득도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순자산 증가설과 소득원천설은 소득세법, 순자산 증가설은 법인세법의 입장이다라는 것으로 비교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 과정이 되겠습니다. 계산한 방식은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총 6가지 소득의 내용을 전부 다 합친 걸 종합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종합소득금액은 이자에서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을 뺀 나머지 부분을 이자소득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배당소득은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 빼고 귀속법인세를 플러스해서 배당소득 금액을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빼고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을 하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은 연금소득공제, 기타소득도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각각 소득금액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소득이라는 개념과 소득금액이라는 개념, 소득 금액을 서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에 대해서는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요걸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소득은 어떻게 되죠? 소득은 이 산식만 보더라도 소득 안에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포함된 개념이고, 소득 금액은 분리과세 소득, 비과세 소득, 필요경비 관련되는 부분들이 전부 다 차감된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러한 소득금액을 모두 합친 걸 우린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하고 5월 달에 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명드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과정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필요경비에 대한 부분, 우리 세무조정 관련되는 부분 대부분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소득은 우리 금융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뒷부분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되는 부분 설명드릴 때
그때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 때 이미 다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은 뭐 크게 설명드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법인세, 그러니까 소득세 관련해서 정리를 할 때 세무조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총수익금액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이라고 하는 이러한 세무조정 흐름을 그러니까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어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 교재의 149페이지에 보시면 사업소득, 과세사업소득에 대한 범위가 내용이 동그라미 1번부터 21번까지 열거가 되어 있고요. 21번에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 계산 책임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까지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에 비과세 사업소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동그라미 2번에 있는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총수익금액 산입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교재 150페이지에 총수익금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1페이지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1번까지 나와 있죠. 11번에 보시면 사업과 관련된 수익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이 이제 유형적 포괄주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2페이지에 총수익금액 계산 특례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뒤쪽에서 구체적으로 내용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에 총수익금액 불산입금액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총수익금액 불산입된다. 참고로 보시고요. 154페이지에 필요경비 산입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익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55조에 동그라미 1번부터 30번까지 관련되는 경비들이 쭉 있습니다. 우리 세무조정에서도 그러니까 소득세 세액 계산할 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부분을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 필요경비 불산입에 대한 부분 1번부터 16번까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데 사업자 본인의 중식 때 필요경비 인정되느냐는 건데,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업자는 본인한테 지출되는 금액들은 비용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사업소득으로 나중에 과세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의 소득을 가져간 걸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게 비용으로 인정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세무조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당기순이익 및 소득금액은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되지만 사업자의 자본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도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기말자산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말자본, 기말자산은 기말부채를 차감하게 되면 기말자본이 나오게 되고요. 기말순자산이 계산이 되게 됩니다. 기말순자산, 기말자본은 기초자본 플러스 마이너스 인출, 인출과 관련되는 자본의 인출이죠. 인출과 관련되는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입니다. 그죠? 당기순이익이 재무상태표에서도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무조정을 할 때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나 원가명세서나 모든 재무제표를 보고 난 이후에 세무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재무상태표를 무시하고 세무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을 하실 때에는 전체를 보고 세무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이 기존보다 2,000원 증가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기말재고자산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당기순이익, 기말재고자산, 그럼 매출원가와 연결되어 있네? 그러면 재고자산이 늘어났을 때 매출원가 어떻게 되지?
그 매출원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 플러스 마이너스 인출 플러스 마이너스 당기순이익이라고 했죠. 재무상태표에서도 당기순이익이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계원리 처음 공부를 하시면 요 내용들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중급 회계나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 오로지 손익계산서에 있는 항목들 계산에 너무 치중을 하다 보니까 단순한 부분들도 놓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기말 재고 자산이 2천원 늘어나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부채가 고정되어 있고 당기순이익 이외의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 당기순이익 2천원에서 당연히 2천원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자산이 2천원 늘어나면서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재무상태표의 부채가 기존보다 1,000원이 늘어났다. 자, 기존의 자산이 10,000원이었고 부채 자본이 10,000원이었습니다. 부채가 3,000원이었는데 부채가 4,000원으로 이렇게 기말 부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자본이 고정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이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변동 내용도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결국에 뭐냐 하면 세무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손익계산서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도 같이 보고 세무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익계산서에 의한 세무조정을 보면 수익 비용을 차감해서 결산상 당기순이익이 나오고요. 세무회계에서는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총액을 차감하면 사업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수익과 총수익금액은 비슷한 개념이고요. 비용과 필요경비는 비슷한 개념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익과 총수익금액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비용은 필요경비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 나는 부분을 수익과 총수익금액을 수익을 세법상의 총수익금액에다 맞추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에서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총수익금액 산입을 통해서 플러스를 통해서 총수익금액에 맞추시면 되겠고 수익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총수익금에서 빠져야 된다라고 하면 총수익금액 불산입으로 처리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세무조정이 합쳐진 부분이 요게 세무조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관련되는 부분이고요. 자, 재무상태표에 의한 세무조정이 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도 기업회계에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이렇게 되고요. 자, 세무회계에서도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 같은 자산인데 세법상의 자산과 기업회계상의 자산이 틀리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세무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부채도 마찬가지로 세법상의 부채와 기업회계상의 부채의 차이가 있다면 세무조정을 합니다. 자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렇게 세무조정하는 과정이 여기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의한 세무조정도 반드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무조정 사항의 개념은 총수익금액 산입, 총수익금액 불산입, 필요경비 산입, 필요경비 불산입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160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결산조정은 반드시 재무제표에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됩니다. 반영된 경우에 그러니까 세무회계에서 인정하는 조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의 내부 의사결정으로 진행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신고조정은 결산서와 상관없이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반영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조정을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조정은 반드시 재무제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세무조정은 신고조정을 의미하는 거고요. 넓은 의미에서 세무조정은 결산조정까지 포함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6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결산조정에 대한 사례들이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 충당금, 그 다음에 파손, 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액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 평가손, 그러니까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금,
그다음에 천재지변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손, 생산설비의 폐기 손실, 뭐 이런 부분들은 결산 조정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산하실 때 반드시 반영을 해야 인정될 수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결산 조정 이외의 나머지 부분들은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다. 신고 조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소득세 외부 세무 조정 제도가 되겠습니다. 세무사로부터 세무조정 계산을 받아 신고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부 세무조정 대상자가 자기 세무조정 시에는 무신고로 처리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직전과세기간의 수익금액이 6억, 3억, 1억 5천, 앞에서 제가 그룹별로 1번 그룹, 2번 그룹, 3번 그룹 말씀드렸죠. 그 그룹별로 해서 이 금액 이상이면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 조정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직전 과세 기간에 추계로 결정했다. 추계 신고했다라고 하면 올해 기장에 의해서 신고하실 때는 반드시 외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직전 과세 기간에 기간 중에 시작한 사업자, 그 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 감면 등을 적용받는 사업자, 이런 사람들은 외부 세무조정 대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2페이지에 소득처분과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소득처분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인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에는 소득처분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없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처분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실무적으로는 자산부채와 관련되는 부분은 유보로 소득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산부채는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련되는 세무조정 사항을 관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보로 소득 처분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인출로 처분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인출로 처리하지 않고 뭐 기타 사회이출이나 상여나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보이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법인세법의 영향으로 그냥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소득세법에서는 세무조정하실 때는 유보 아니면 인출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유보 처분 금액은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에서 유보 관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법인에서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유보소득 조정명세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63페이지에 우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해서 산출세액을 계산해서 164페이지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한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고요. 165페이지에 세액 신고 납부, 분할 납부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소득세의 과세 기본 원칙과 세무조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했습니다.